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0월의 첫째 주 교회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오래된 2층 주택에는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돌고 있었다. 정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66세의 그녀에게 새벽 5시 기상은 오랜 간호사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었다. 은퇴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른 시간에 눈이 떠졌다. 거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으며 미라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 무릎이 조금 아프고 어젯밤 혈압약을 먹고도 머리가 묵직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5가지나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스스로 약을 관리했겠지만 요즘은 사위 민우가 일주일치씩 미리 정리해주고 있었다. 장모님, 약 관리는 제가 할게요.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요. 민우의 말이 떠올랐다. 분명 좋은 뜻에서 한 말이었을 텐데 왜인지 그때부터 미라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자신을 무능한 노인 취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거실에 내려선 미라는 평소 습관대로 CCTV 모니터를 확인했다. 딸 서진의 제안으로 설치한 보안 시스템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미라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처음에는 반대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작은 화면들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미라는 지난 6개월을 되짚어 보았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진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고 민우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서진이 퇴근 후에는 그 일을 도왔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였다. 민우가 약을 정리할 때마다 보이는 묘한 표정, 자신이 방에 들어오면 급하게 대화를 끝내는 부부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가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기분 탓일 거야. 미라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나이가 들면서 의심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간호사였던 자신이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전문직 생활 30년 동안 기른 직감이 자꾸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를 우리며 미라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다. 밤 11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 위에서 살짝 내려다보니 민우가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약 봉지들이었다. 자신의 일주일치 약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수상해 보였다. 왜 밤늦게 약을 만지작거리지? 낮에 이미 정리했는데. 그때 민우가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고 미라는 급하게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튿날 아침 서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평소보다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34세의 딸은 여전히 미라에게는 어린아이 같았지만 요즘은 예전만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직장 생활과 남편 사업 돕기로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미라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엄마, 오늘 약 꼬박꼬박 드세요. 민우 오빠가 시간별로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것만 따라서 드시면 돼요. 알았어. 그런데 서진아, 너희 요즘 뭔가 바쁜 일 있니?
밤늦게 뭘 그렇게 하고.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밝게 웃었다. 아, 그냥 가게 일 때문에요.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하느라고. 엄마는 걱정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 하지만 그 웃음이 미라에게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딸을 30년 넘게 키운 어머니의 눈에는 거짓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36세의 사위는 키가 크고 인상이 선량해 보이는 남자였다. 처음 서진이 데려왔을 때 미라는 마음에 들어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고 무엇보다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런데 민우야. 밤에 거실에서 뭘 하고 있었니? 약 정리하는 것 같던데. 민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라는 놓치지 않았다. 아, 그거요? 장모님 약 중에 하나가 떨어져서 보충해 놨거든요. 혹시 부족할까봐 미리미리 챙기려고요. 그러니 고맙다. 하지만 미라의 마음속 의심은 더 짙어졌다. 약이 부족하다면 낮에 말해주면 될 일이었다. 왜 밤늦게 혼자서 조용히 처리했을까? 서진이 출근하고 민우도 가게로 나간 후 미라는 홀로 집에 남았다. 평소 같으면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불안했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CCTV 녹화 기능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어젯밤 영상을 한번 봐볼까? 미라는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조작했다. 기계 조작이 서툴렀지만 예전에 서진이 한번 보여준 대로 따라해 보았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어젯밤 10일시경 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 화면 속에서 민우가 거실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식탁 위에 약통을 열기 시작했다. 미라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민우는 약봉지를 하나씩 열어보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다른 약봉지를 꺼냈다. 그리고는 원래 있던 약 일부를 빼내고 새로운 약을 넣기 시작했다. 미라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히 약을 보충하는 게 아니었다.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화면 속의 민우는 작업을 마치고 주변을 정리한 후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모든 행동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은밀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사위가 자신의 약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그녀에게 끔찍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약물을 바꾸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약의 경우 잘못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어. 하지만 최근 자신의 몸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다.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불안정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자주 나타났던 것도 이제 설명이 되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딸이 믿어줄까? 오히려 노인의 망상이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돌아온 것이었다. 미라는 급하게 CCTV 화면을 끄고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장모님, 저 왔어요. 오늘 좀 일찍 들어왔네요. 민우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미라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다. 약을 바꿔치기 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응, 고생했어. 오늘 몸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셨고요? 이 질문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다. 정말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자신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일까? 미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약도 잘 먹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0년간 환자들을 돌봤던 간호사로서의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노인의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끔찍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미라는 결심했다. 내일부터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욱 또렷했다. 어젯밤 CCTV에서 목격한 민우의 행동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아침 햇살 속에서도 그 기억은 생생했다. 서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미라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였다. 딸이 정말 남편의 행동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함께 공모하고 있는 것일까? 엄마, 어젯밤 잠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서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미라는 이제 그 말조차 진심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래. 요즘 불면증이 심해지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실까요? 수면제라도 처방받으시면.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미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서진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미라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의심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인사했다. 오늘도 그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늦게 나갈 예정이에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별로 필요한 건 없어. 민우가 식탁 위에 약통을 보며 말했다. 아, 장모님, 약 정리해 드릴게요. 어제 새로 보충한 것도 있고 해서. 아니야, 내가 할게. 미라가 급하게 말하자 민우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괜찮습니다, 장모님. 제가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용량이나 시간 같은 거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미라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을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핑계로 약을 통제하려는 것 같았다. 나도 30년간 간호사로 일했다. 약 정리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물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환자 입장이시잖아요. 실수하시면. 실수? 내가 언제 실수했다고 그래? 분위기가 미묘하게 긴장됐다. 서진이 중간에서 말했다. 엄마, 민우 오빠도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맡기세요. 딸마저 사위의 편을 드는 것을 보며 미라는 더욱 외로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다. 아니야, 내 약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어. 미라는 약통을 자신 앞으로 당겨왔다. 민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도움은 필요 없어. 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 시간 됐다. 저 먼저 출근할게요. 오빠도 곧 나가야 하지? 응, 나도 곧 나갈게. 서진이 미라에게 뺨에 인사 키스를 하며 속삭였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민우 오빠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서진은 집을 나섰다. 이제 미라와 민우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모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저를 좀 경계하시는 것 같아서. 미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을 구분하는 것은 간호사 시절에 익힌 기술이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까칠해진 것 같아. 그럼 다행인데. 저도 장모님 건강이 걱정되거든요. 요즘 몸 상태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서. 이 말에 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말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자신의 작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일까? 괜찮아.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지. 그래도 약은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특히 혈압약이랑 당뇨약은.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민우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그럼 저 가게 나갈게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민우가 나간 후 미라는 혼자 남았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때였다. 그녀는 먼저 약통을 자세히 살펴봤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혈압약과 당뇨약들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영상을 떠올리면 이 중 일부는 다른 약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미라는 약봉지를 하나씩 열어봤다. 알약들의 색깔과 모양을 자세히 관찰했다. 30년간 병원에서 일한 경험으로 대부분의 일반적인 약물은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혈압약이라고 적힌 봉지 안에 평소 먹던 것과는 다른 모양의 알약이 섞여 있었다.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다. 당뇨약 봉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뭐지? 미라는 돋보기를 가져와 알약을 자세히 살펴봤다. 각인된 글자와 숫자가 평소 먹던 약과 달랐다. 이건 분명히 다른 약이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미라는 급하게 약들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문이 흔들린 소리였나? 불안해진 미라는 집안을 둘러봤다. 혹시 민우가 뭔가를 숨겨놓은 곳이 있을까? 그의 방으로 올라갔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 망설여졌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었다. 서진과 민우의 방에 들어선 미라는 조심스럽게 둘러봤다. 평범한 부부의 침실이었다. 하지만 민우의 옷장을 열어보니 작은 가방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의료용품처럼 보이는 가방이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약물들이 들어 있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들이 아닌 일반 의약품들이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미라가 아침에 본 이상한 알약들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게 뭐야? 가방 안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혈압약 위산 억제제, 당뇨약 변비약. 미라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자신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는 계획을 적은 메모였다. 혈압약 대신 위산 억제제를, 당뇨약 대신 변비약을 먹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왜 이런 짓을? 간호사로서의 지식으로 미라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고 당뇨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되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돌아온 것이었다. 미라는 급하게 가방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방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민우가 올려다보고 있었다. 장모님? 2층에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아, 그냥. 서진이 방에 책 좀 빌리려고. 아, 그러셨군요. 저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시 들어왔어요. 가방을 하나 가져가야 해서. 민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미라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혹시 자신이 가방을 뒤진 것을 알아챌까? 잠시 후 민우가 내려왔다. 표정이 평상시와 달랐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장모님, 혹시 제 방에서 뭔가 보신 거 있나요? 뭘 봤다는 거야? 난 그냥 책만 찾았는데. 그냥 뭔가 정리한 게 좀 어수선해진 것 같아서요. 미라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려. 실수로 건드린 게 있을 수도 있고. 민우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다시 나갈게요. 하지만 그가 나가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 미라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장모님, 약은 꼬박꼬박 드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말투에는 미묘한 위협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민우가 완전히 집을 떠난 후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확신이 섰다. 민우는 분명히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딸 서진이었다. 서진은 정말 남편의 행동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함께 공모하고 있는 것일까? 미라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믿어줄까?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가족 간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저녁 서진이 퇴근하자마자 민우와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미라가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서진이 말했다. 엄마,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별일 없어. 민우 오빠 말로는 약 정리도 혼자 하시겠다고 하고 뭔가 경계하시는 것 같다는데요. 미라는 딸의 눈을 바라봤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그냥 내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실수하시면 위험하잖아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실수 안 해. 나도 전문가였다고. 민우가 끼어들었다. 장모님, 저희도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최근에 건강이 예전만 못하신 것 같아서. 그 순간 미라는 확신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끔찍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미라는 어둠 속에서 다짐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며칠이 흘렀다. 미라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며 민우와 서진의 행동을 관찰했다.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혈압약 대신 위산 억제제를, 당뇨약 대신 변비약을 복용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을 것이다.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왔고
혈당 측정기로 재본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미라는 참았다. 성급하게 행동해서 그들에게 들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10월 15일 수요일,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다. 서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민우는 아직 2층에서 준비 중이었다. 엄마, 오늘 몸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 미라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최근 들어 서진과의 대화가 부쩍 줄어들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민우가 부엌으로 내려왔다. 그는 미라를 보더니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장모님, 오늘 서진이랑 병원에 좀 다녀올게요. 병원? 미라가 놀란 표정을 짓자 서진이 설명했다. 저 요즘 좀 피곤해서요. 간단한 검진만 받아보려고요. 그래,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에요. 그냥 정기 검진 정도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서진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다. 미라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 그리고 둘이 함께 나간다는 것. 몇 시에 돌아올 예정이야? 글쎄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늦을 수도 있어요. 민우가 덧붙였다. 장모님, 저희 없는 동안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약은 꼭 시간에 맞춰서 드시고요. 그 말을 들으며 미라는 소름이 돋았다. 가짜 약을 먹으라고 당부하는 것 같았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두 사람이 나간 후 미라는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다. 민우의 차가 집 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오후가 되어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미라는 여러 번 서진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다. 검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 미라는 불안해하며 집안을 서성였다. 평소 같으면 서진이 이렇게 연락 없이 늦는 일은 없었다. 항상 어디 가든 미라에게 알리고 늦을 때는 미리 연락을 했다. 저녁 7시가 되어도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라는 민우의 핸드폰에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밤 9시 미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누가 실종되셨나요? 제 딸과 사위입니다. 아침에 병원 간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죠? 아침 8시에 나간 이후로 계속요. 벌써 13시간이 넘었어요. 하지만 담당 직원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성인의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나갔다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에요. 제 딸은 이런 애가 아니에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끄는 미라는 절망감에 빠졌다. 경찰도 믿을 수 없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급하게 거실로 나갔다. 민우가 혼자 들어오고 있었다. 서진은 보이지 않았다. 민우야, 서진이는 어디 있어? 왜 이렇게 늦었어? 민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다. 마치 울었던 것 같았다. 장모님,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이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사라졌다니 무슨 소리야? 병원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서진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서 확인해 보니 없었어요.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럼 왜 이제야 와? 경찰에는 신고했어? 네, 바로 신고했어요. 병원 CCTV도 확인하고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흔적이 없어요.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서진이 핸드폰도 꺼져 있고 지갑이랑 가방도 그대로 두고 간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미라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말로 서진이 실종된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민우의 계획 중 하나일까?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했는데? 간단한 혈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안 됐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으로 왔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다. 김서진 씨 실종 사건으로 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미라와 민우는 거실에 앉아 형사의 질문을 받았다. 최근에 서진 씨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적이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민우가 대답했다. 특별히 다른 건 없었어요. 직장 생활도 순조로웠고 저희 관계도 좋았어요. 형사가 미라를 바라봤다. 어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 눈에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미라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경찰에게 민우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딸의 행방이 걱정됐다. 병원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서진 씨가 화장실로 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은 없었어요. 화장실 창문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창문으로? 네, 1층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형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다. 성인 여성이 가출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가정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 그럴 리 없어요. 미라가 강하게 부정했다. 제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뭔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일단 며칠 더 지켜보겠습니다. 실종 신고는 접수했으니까 전국적으로 수배를 돌리겠어요. 형사가 가고 난 후 미라와 민우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말 모르겠어요, 장모님. 서진이가 왜 갑자기. 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미라는 혼자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봤다. 민우와 서진이 병원에 가기 전날 밤의 영상을 찾아봤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서진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민우는 뭔가를 설명하는 듯 했다. 이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 미라는 확신했다. 서진의 실종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고.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며칠이 지나도 서진의 소식은 없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민우는 매일 시리에 빠져 지냈고 미라는 딸의 안전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하지만 미라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말로 서진이 피해자일까? 아니면 민우와 함께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 실종 일주일째 되는 날, 미라는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었다. 직접 진실을 찾아내야 했다.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미라는 조용히 그의 방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수색했다.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모든 곳을 뒤져봤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다. 민우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였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 서진과 민우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서진의 목소리였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어. 민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가 날 계속 의심하니까 차라리 그걸 이용하자. 미라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그래,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장모님 탓으로 돌릴 수 있지. 민우의 말에 미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골 땅이랑 예금 통장은 어떻게 해?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이번 일부터 처리하고. 알았어. 근데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살기 위해서는. 녹음이 끝났다. 미라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온몸이 떨렸다. 딸과 사위가 함께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서진이 실종도 연출이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서진의 갑작스러운 실종, 민우의 눈물, 경찰의 수사, 모든 것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미라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방을 나왔다. 이제 진실을 알았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알아내야 했다. 어둠 속에서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게임의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다. 녹음기를 발견한 그날 밤, 미라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딸과 사위의 음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특히 서진이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게 되어서 미안해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미안해하면서도 결국 배신을 선택한 딸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새벽 5시 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다. 혹시 꿈이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녹음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젯밤과 똑같은 대화가 흘러나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라는 혼자 중얼거렸다. 경찰에 가서 이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해야 할까? 하지만 그들이 믿어줄까?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서진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실종이 연출이라면 서진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 아침 7시 민우가 부엌으로 내려왔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장모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저도 그래요. 서진이 생각하니까. 민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배어 있었다. 연기가 정말 뛰어난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서진이가 평소에 가고 싶어 했던 곳이나 숨고 싶어 할 만한 곳 없을까?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은데. 서진이는 집순이라서 멀리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럼 친구들은? 친한 친구들 집에 있을 수도. 이미 다 연락해 봤어요. 아무도 서진이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미라는 이제 그의 어떤 표정도 믿을 수 없었다. 민우야, 나 경찰서에 가볼게.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럴까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아니야. 너는 혹시 서진이가 연락할지도 모르니까 집에 있어. 미라는 혼자 나가야 했다. 민우가 함께 가면 경찰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려웠다. 오전 10시 미라는 경찰서를 찾았다. 서진의 실종을 담당하는 박 형사를 만날 수 있었다. 어머님, 아직 딸분 소식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왔어요. 혹시 CCTV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혹시 뭔가 발견하신 게 있으세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녹음기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그냥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박 형사는 미라를 수사본부로 안내했다. 큰 모니터에 병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민우와 서진이 병원 로비에서 대화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박 형사가 특정 장면을 가리켰다. 서진 씨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화면 속의 서진이 민우에게 뭔가 말하고 일어났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서진은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소리는 들을 수 없나요? 안타깝게도 이 CCTV는 영상만 녹화되고 음성은 안 돼요. 미라는 화면을 자세히 관찰했다. 서진과 민우의 대화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잠깐, 여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느 부분 말씀이세요? 서진이가 일어나기 직전에 민우가 뭔가 건네주는 것 같은데 화면을 자세히 보니 민우가 서진에게 작은 종이 같은 것을 건네주고 있었다. 매우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게 뭘까요? 박 형사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메모 같은 건가요? 하지만 화질이 너무 흐려서 혹시 림 리딩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화했는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는 경찰서에서 나오며 확신했다. 분명히 민우와 서진은 미리 계획된 행동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는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미라는 민우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목소리가 작아서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응, 알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 민우가 전화를 끊고 미라를 봤다. 장모님, 경찰서는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뭔가 새로운 정보 있었어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미라는 방금 전 그의 전화 통화가 신경 쓰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날 저녁 미라는 일찍 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잠들지 않고 조용히 문틈으로 거실을 지켜봤다. 민우가 또다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여보, 나야. 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진과 통화하는 것 같았다. 응, 아직 괜찮아. 장모님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 갔다 오셨어. 좀 걱정되네. 응, 알겠어. 조금만 더 참자. 계획대로 하면 곧 끝날 거야. 사랑해, 서진아. 조심해. 전화가 끝났다.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역시 서진은 살아있었고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림 리딩 전문가가 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대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정말요? 뭐라고 했나요?
서진 씨가 지금 가도 될까? 라고 물어보고 민우 씨가 응, 조심해서라고 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건네주면서 이거 보고 해라고 말한 것 같고요. 미라의 가슴이 뛰었다. 이것은 명백히 계획된 행동이었다. 그 메모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겠네요. 하지만 충분히 수상한 상황입니다. 일단 민우 씨를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겠어요. 전화를 끄는 미라는 결심했다. 이제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할 때가 되었다. 오후 2시 미라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가지고 갔다. 형사님, 제가 집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미라가 녹음기를 내밀자 박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게 뭔가요? 민우가 숨겨둔 녹음기예요. 서진이와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박 형사가 녹음기를 재생했다. 서진과 민우의 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엄마가 날 계속 의심하니까 차라리 그걸 이용하자. 그래,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장모님 탓으로 돌릴 수 있지. 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시골 땅이랑 예금 통장은 어떻게 해?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이번 일부터 처리하고. 녹음이 끝나자 박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다. 어머님, 이 녹음기를 언제 발견하셨어요? 이틀 전이에요. 민우 방에서 우연히. 왜 진작 가져오지 않으셨나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리고 서진이 정말 어디 있는지 걱정도 되고.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네요. 이건 계획된 범죄입니다. 일단 민우 씨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서진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녹음 내용으로 봐서는 서진 씨도 공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우 씨를 압박하면 서진 씨의 위치를 말할 거예요. 그날 오후 5시 경찰이 집으로 왔다. 민우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최민우 씨 부인과 공모하여 장모님을 상대로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다. 민우가 끌려간 후 미라는 혼자 텅 빈 집에 남았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딸과 6년째 가족이었던 사위. 그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이제 더 이상 가짜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매일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 밤 10시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민우 씨가 자백했습니다. 서진 씨의 위치도 알아냈고요. 서진이는 어디에 있어요? 민우 씨 친구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연행 중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 때문입니다. 시골 땅과 예금을 노린 것 같고요. 그리고 박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요? 어머님을 서서히 독살하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물을 바꿔치기해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미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딸과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내일 서진 씨도 검찰로 송치됩니다. 어머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알겠어요. 가겠어요. 전화를 끄는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평온하게 느껴졌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과의 마지막 대면뿐이었다. 민우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미라는 구치소에서 딸 서진과 마주하게 되었다. 면회실의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진의 모습은 초췌했다. 평소 단정하게 관리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미라는 짧게 물었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뿐이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 민우 오빠 사업이 잘 안 되고 빚이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딸의 눈물에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조금씩 약을 바꿔서 건강을 나빠지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한 말의 끔찍함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다. 미라는 딸을 바라봤다. 30년 넘게 키워온 딸. 밤새워 간병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파트타임까지 했던 딸. 그 딸이 자신을 서서히 독살하려 했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시골 땅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 몇 천만 원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고? 엄마, 그게 아니야.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한 달 넘게 가짜 약을 먹였잖아. 내 혈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 간호사였던 미라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혈압약을 끊고 위산억제제를 먹은 결과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었다. 자칫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 엄마가 간호사라서 금방 눈치챌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 조심스러웠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서진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하지만 미라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다. 너는 내 딸이지만 더 이상 내 딸로 생각 안 할 거야.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용서? 미라는 차갑게 웃었다. 30년 넘게 널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고 자부했는데 이게 너의 답이야? 엄마, 면회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어.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진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뭔가 외쳤지만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다. 구치소를 나오며 미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딸을 향한 분노와 실망,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안도감.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미라는 증인석에 앉아 민우와 서진을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검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체계적으로 약물을 바꿔치기했습니다. 혈압약 대신 위산억제제를, 당뇨약 대신 변비약을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의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66세 고령의 피해자를 서서히 독살하려 한 극악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에서 녹음기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엄마가 날 계속 의심하니까 차라리 그걸 이용하자. 서진의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래,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장모님 탓으로 돌릴 수 있지. 민우의 음성이 이어졌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가족 간의 범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았다.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살인 미수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가족입니다. 재판장이 미라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다. 피해자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는 천천히 일어났다. 서진과 민우를 한번 바라본 후 입을 열었다. 저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많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제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정말 원했다면 언제든 도와줄 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화 대신 거짓과 배신을 택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 딸 서진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키우느라 제 인생을 바쳤는데 이게 당신이 저에게 주는 답입니까? 서진이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꼈다. 사위 민우 씨에게도 말합니다. 6년간 가족으로 믿고 살았는데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미라가 자리에 앉아 법정은 조용해졌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최민우는 징역 5년, 피고인 김서진은 징역 3년에 처한다. 가족관계를 악용한 계획적 범죄로 엄중히 처벌한다. 판결이 끝난 후 미라는 법정을 나섰다. 더 이상 뒤돌아볼 것도 없었다. 6개월 후 미라는 시골로 내려갔다. 그들이 탐냈던 바로 그 땅에 작은 집을 짓고 혼자 살기 시작했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차 평온을 찾아갔다. 어느 가을날 미라는 정원에서 국화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66세의 미라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다. 누구를 의심할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미라는 미소 지었다.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 이것이면 충분했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더 이상 누군가 자신의 약을 바꿔치기 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평온한 잠이었다. 가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지만 미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있었다. 새벽이 되어 해가 떠오르자 미라는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다. 배신 이후의 삶은 예전과는 달랐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진실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배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